비엔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온 소위 사회적 약자들을 그린 연극이다.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장애가 있는 현진, 불우한 환경 탓에 현진을 원망하며 살아온 동생 현식, 가족을 위해 부조리한 대우를 견디는 외국인 노동자 비엔.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환경에 맞서며 사는 약자들이다. 그런 그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공동체로 발전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현진과 현식 형제에게 비엔이 새 가족이 되면서 그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고 아픔을 어루만지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거듭난다. 마치 우리가 잊고 지낸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듯이. 나는 이 작품을 통해 이 사회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소수자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처절함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지탱하는 사랑을 말하고 싶었다. 이승규, 비엔 작가노트.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A의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호호 김효진입니다. A의 모든 것은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입니다. 우리 방송은 장애 문학인을 비롯해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것이 우리 방송의 목적입니다. 저는 노지영 문학평론가 노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평님, 네, 뜨거웠던 여름, 네, 무더위, 장마, 태풍을 견디고 생존하신 거죠? 네, 환영합니다. 생존자. 네. 요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충만한 여름을 특히 네. 보내고 있는데 네. 동네 이웃 호우님께서 또 음식거리, 먹을거리를 갖다 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먹고 아주 네.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부산 가던 날 잠깐 네. 들렸었잖아요. 맞아요. 네, 돌아오던 날 정말 어마어마한 태풍을 제가 맞이했잖아요. 그 숙소가 부산역 앞이었거든요. 비껴갔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네. 태풍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제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네. 부산역 앞 숙소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부산역이었거든요. 네. 그 횡단보도 건너는데 네. 정말 날아갈 뻔했어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후진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막 네. 옆으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세던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밀리다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딘가에 머리가 부딪히겠구나라는 네.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공포에. 공포. 네네.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네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네. 60대 장애인 사망 태풍에 날아가 이런 그 헤드라인 기사가 막 네. 머리에 그 짧은 순간에 떠오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역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안전에 취약한 몸이구나 내 몸이. 뭐 장애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노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좀 더 안전에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네. 혼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한테? 그렇게 태풍 아니, 오는 날 네, 안 바람을 돌아와도 정면으로 되는데. 맞서가지고 네. 다니시니까. 네, 숙소도 오후 3시까지 있어도 된다고 연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일정이 있어서 이제 아침 티켓을 끊었었던 건데 오후 일정도 취소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기차가 취소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 운항한다고 하니까 그럼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정말 되한통 당하셨군요. 네, 저희 아들이 안전 불감증이다. 라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아들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네. 안전 민감증으로 전환하시죠. 네. 근데 안전 불감증인 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번 기회에 나는 왜 안전에 불감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이제 장애인의 경우는 왜 그 보호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디를 가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위험하다. 하지 마라. 차를 타려고 하면 위험한데 어떻게 타느냐. 예.
그런 이제 주변의 제지. 네. 만약에 근데 제가 거기에 과잉 관심. 굴하고, 네, 거기에 굴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라면 오늘의 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나의 보니까 삶은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전진하는 여자. 그날도 전진했다가 그러니까요. 된통 당하셨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마다기보다는 그냥 그 직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라도 지금 이제 안전은 사실은 뭐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원인은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라도 정신을 네. 차려야 되겠구나. 어쨌든 생각을 삶의 했습니다. 태도 네. 자체가 계속 네. 그러하다 보니까 네. 안전에도 영향을 그렇죠. 줄 수밖에 없겠군요. 네. 네. 그 안전이 과거에는 덜 중요했더라도 이제는 중요한 네.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내가 달라져야 하겠다라는 생각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네. 한때는 뚝심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작가님의 작품처럼 덜어내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덜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순서는 A의 모든 세상인데요. 네. A의 모든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장애 학생 인권입니다. 네. 최근에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에 이제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당연한 거예요. 네. 교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못했던 맞아요. 이번 국면을 맞아서 이제 좀 조명을 받게 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요하죠. 교육하는 자를 서비스 제공자처럼 대하는 교육 수요자들을 볼 때면 좀 속상하기도 하죠. 그렇죠. 교사 학부모 서로가 협력해야 될 동반자인데 양극단으로 치닫는 게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네네. 교권 침해가 강조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 그 학생의 교사 폭행 사례가 강조되면서 사실은 폭행 사례 중에 상당수가 특수학급 발달장애인 학생이거나 일반 학급이어도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정서장애 이렇게들 많이 말하는데 그런 학생들의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폭행 사건으로 접근하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더 심해질 수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맞아요. 언론 보도가 너무 문제인 게 그냥 선정적으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어디를 신문 맞았다. 보도를 보면 어떻게 맞았다. 막 장애 학생 모두를 거의 뭐 선생님께 쓰레기통 던지고 핥히고 넘어뜨리고 침 뱉고 난동 부리고 뭐 이런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학생 교육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면 교육권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도외시되어 왔고 그런데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은 도움은 안 되고 비난 여론만 굉장히 강해지고 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모두 특수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어요. 진짜 댓글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근데 막상 특수학교 설립하려고 하면 서진학교 사건처럼 극심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기고 그래서 장애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교사 폭행은 아니었지만 주호민 작가의 자녀도 특수학급으로 쫓겨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명백한 분리이고 이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인데 워낙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섞여서 주호민 작가가 집중 공격당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문제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요새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의 부재가 오늘날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흉흉하게 만든 요인인데 다들 고립시키고 분리시키면 만사 오케이 될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시키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한국 사회가 점점 고강도 저신뢰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교사 폭행 또 주호민 사태 이 두 가지가 이제 나란히 한꺼번에 조명을 받으면서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민낯이 정말 그렇죠.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안 그래도 계속 선생님한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유, 저라고 뭐. 그래도 다른, 저의 과외 선생님이니까. 저는 이제 통합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과거로 퇴행하는
문제가 벌어질까 봐 굉장히 네. 우려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 사태를 바라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크게 두 가지 쟁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가 나 요약해 주는 거 좋아해. 학부모는 가해자, 교사는 피해자라는 구도. 이게 편리하긴 한데 맞아요. 모두 다 가해자고 모두 다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기에 편하니까. 네, 교권을 부각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악마화하고 특히 이제 주호민 작가 같은 경우 유명하고 부유하니까 그동안 이제 좀 그 눈꼴 쉬었다가 이번에 이제 한꺼번에 공격을 받는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네. 교사의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호민 작가 자녀의 개인 신상 교실에서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낱낱이 네. 정말 공개되면서 거의 연예인들 털듯이 네 조리돌림 당하고 가십거리로 만들어 네네 그게 과연 온당한 건가 부모를 공격하면서 자녀까지 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지원이 부족해도 장애 특성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심지어 범죄화. 예, 그 대통령까지도 범죄자, 학교에서 범죄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기 때문에. 맨날 카르텔만. 네. 그러니까요. 당사자 동의 없이 수닥거리나 또는 욕하기 위한 어떤 그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네. 두 번째가 그 이번 사태로 장애 유형을 고려해서 교육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의 문제가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 네. 이게 굉장히 커요. 네. 네.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특수학급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와 학교 당국에서 이 정서장애 갖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거니와 네.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네. 이런 문제가 그 제대로 좀 조명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수학급은 좀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사도 늘려야 되고. 네. 특수학급이 증설돼야 되고 교사도 늘어나야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 네. 그게 그 일반 교사들과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그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해. 이렇게 돼버려서 네. 예, 그 앞으로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반 교사들 또는 네. 뭐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은 난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특수교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 면에서 그 제가 최근에 젊은 ADHD의 슬픔을 쓴 알아요. 예, 정지음 작가의 네. 책을 봤는데요. 이 친구가 25살에 ADHD 진단을 네네.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단받은 날부터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가장 후회스러운 게 그거였대요. 자기가 자기 병을 알아서 대처했다라면 자기 10대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진 않았을 텐데. 근데 자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사실은 몰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모든 잃어버린 10대 저는 권리를 빼앗긴 10대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장애 학생들의 권리가 꼭 학습을 제대로 받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잖아요. 또래 관계를 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요. 교육 선택권도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반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네. 학교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되는데 네. 정말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장애 학생 교육권과 교권은 네. 대립되는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학교가 바뀌어야죠. 학교가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네. 특수교사들의 헌신, 희생, 사랑 이것으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사실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도 조금 아쉬웠던 게 교사분들이 본인들이 지금 열악한 그 사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장애 학생들의 그 대소변도 치웠다. 치워가면서 일을 한다. 네네. 근데 그거가 마치 장애 학생들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그렇게 부각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여러 신변 처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시스템이 마련되고 그걸 특수교사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인 것 같지만 특수교육 교육자로서의 선생님의 전문성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지원단도 있고요. 교육청의 특수교육 실무자 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허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 게 사람들이 특히 교사들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부가 잘 되었습니다. 네, 장애 학생 교육권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좀 관심과 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네, 오늘 시작. A의 모든 세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특별한 손님을 모시기 전에 잠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A의 모든 것은 이음 온라인 콘텐츠 중 하나인데요. 이음 온라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장애예술 전문지식 플랫폼입니다. 이음 온라인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더 나은 문화예술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예술 소식과 다양한 형식의 예술 관련 콘텐츠를 수어 해설, 음성 해설 등 여러 접근성 정보를 포함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예술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포털 사이트에 이음 온라인을 검색해 보세요. A의 모든 것 시즌4 세 번째 특별한 손님은 이승규 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A의 모든 것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먼저 A의 모든 것 청취자분들께 그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이름은 이승규고요. 사는 곳은 서울,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인 공연예술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도에 이제 제가 숲속 작은 집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무대를 밟았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2020년도에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엔이라는 작품을 또 연출도 하고 극작도 하면서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활동이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시각장애인 합창단인 라파엘 코러스에서 또 단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특별한데요. 특별한가요? 네, 겸손하셔. 오늘 방송에서 불리고 싶은 이름은? 네. 저는 코카라는 닉네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코카콜라 할 때 코카요? 네. 그 상큼한? 말씀하셔도 되는 건지 몰라서. 저희 PPL?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음료를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편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발음도 좋고. 네, 뭐 또 재미있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탁 터지는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 코카라는 닉네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전 브레이트의 코카소스의 백무건 같은 그런 작품 떠올리면서 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연극 매니아였었거든요. 연극 배우이시기도 하셨다면서요. 네, 저 데뷔작이 은퇴작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연출님께 잘 보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희 연출 맡고 있는 윤석정 시인도 시극에서 아주 유명한 연출가 대가이시고 그리고 구성 작가도 또 연극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최진 구성 작가도. 네, 저희 연극 친화적인 방송이에요. 앞으로 또 스카우트 해달라고 좀 본격 연극부터. 혹시 따로 이제 극단을 창단할 생각은 없으신지. 네,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카님, A의 모든 것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코카님의 연극 비엔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연극 비엔은 2020년에 초연된 작품인데요. 코카님이 직접 극을 쓰고 연출하고 출연까지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저희가 2019년에 저희 극단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극작 아카데미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이제 자기 이야기로 극을 쓰고 그것을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이 출연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이제 짧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0분짜리로 처음에는 이제 만들었다가 그렇게 발표회를 올리고 나서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네. 여러와 같은 감사하게도 60분으로 연장. 그래서 60분짜리로 각색을 해서 저희 또 극단에서 이제 정기 공연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된 작품이고요.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네, 공연이었어요. 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나서 그럼요. 네,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고요. 2시간 정도로 연장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비엔이라는 베트남 여성 캐릭터가 현식이라는 캐릭터 앞에서는 천하무적으로 나오는 감이 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서는 굉장한 엘리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한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비엔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문제적인 게 여성이면서 제3세계인이면서 열악한 노동 현장의 저임금 노동자면서 불완전한 시민권을 갖고 있고 게다가 고국에 대한 부양 책임까지 있는 영한 케어러고 그리고 장애 가족이기도 합니다. 아주 복잡한 캐릭터예요. 그럼에도 비엔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무겁게만 그리지 않고 한편에서 유쾌하게 그린 그런 게 이제 이 희곡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비극적인 정황이나 무거운 정황일 수 있는데 상당히 희극적이거든요. 네. 코카님께서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장황하다니요. 네네네. 아니 사실 저도 이 처음에 이 작품을 쓸 때 솔직히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좀 장애인도 그렇지만 이제 처음엔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가 장애인 말고도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다른 고국에서는 엘리트지만은 또 이제 우리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보고 또 이 이야기 중에 또 이제 약간 깨알같이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현식이가 다니는 현진이와 저도 헷갈리네요. 현진이와 비엔이 다니는 그 공장의 사장입니다. 이 사장은 자기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갑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또 자기한테 하청을 주는 사장한테는 한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위치에 따라서 이런 캐릭터라는 게 좀 연관성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그려보고 싶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무겁게만 가면은 확실히 그게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재밌는 요소를 한번 넣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비엔을 약간 좀 와일드한 여성으로 이렇게 변신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 원래 유머 감각이 있으신가요? 그렇진 않고요. 의도적으로?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이제 쓰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코미디언이 있는데. 근데 그 극본 대부분이 굉장히 유쾌했어요. 맞아요. 어찌 보면 어두울 수 있는 그런 그 소재들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무거운 작품, 너무 어두운 이야기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심파라고 하죠. 그런 거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그려볼 수 있지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비엔에서 극중 동생 현식 역할을 맡으셨죠? 그리고 연출도 맡고 대본도 쓰시고 전천으로 활약을 하셨는데 그 연극에 이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원래 계기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안마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력에 좀 구애받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천안에서 안마사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연히 충남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연극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11월 달이었나 그때 저희도 이제 발표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연극 이제 강사님이 혹시 더 연극을 해볼 생각이 있냐 해서 소지를 발견하고 덥석 물었죠. 네,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소개시켜준 극단이 이제 휠이었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됐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원래는 이 연출까지 하면서 이 배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연출님이 그때 재밌었는데 한번 이번에도 출연을 해봐라 해가지고 억지로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게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하나만 잘하게 되어 있는데 극작, 연출, 배우까지 전문가 3인의 역할을 다 수행하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연극 비평만 하면 연극의 모든 것을 다 섭렵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A의 모든 게 아니라 T의 모든 것이요. 그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역할이 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극작가로 초대받으신 거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저는 배우로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배우가 가장 좀 하고 싶은 직업이고요. 그리고 극작은 이제 배우를 하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극작이나 연출은 좀 약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뭐 그 연출 쪽에도 관심 한번 해보니까 좀 더 공부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희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배우나 희곡 그 작가로 좀 집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콜라. 연극 공연하기 위해서 발성 연습 따로 하신 거예요? 발성 연습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요. 신체 훈련을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게으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훈련을 매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고 생각나는 대로 네네 그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연극할 때는 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네네네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말만 하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지만 또 연극할 때는 이제 캐릭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런 목소리. 코카님이 어떤 대담에서 장애 예술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그렇죠. 그런 맞아요.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전히 장애인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극장도 부족하고요. 그 다른 감각과 다른 표현으로 세계를 그리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우선은 가장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이 편의성이 제공되는 이제 공연장이죠. 아무래도 이제 휠체어 접근성이나 뭐 휠체어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공연장이 아무래도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연장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시설적인 부분이 가장 시급하긴 하지만 이거는 또 어찌 보면은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전철역 같이 처음에는 그 이동권 때문에 워낙 많은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조금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리고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럼으로써 이제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꾸준히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저는 접어두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우선은 이제 장애 예술에 대한 이제 관점, 인식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장애인 예술을 하면은 약간 그들만의 축제로 여겨진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한 가지 그냥 약간 기본적인 것을 이제 좀 따져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선은 이제 전문 예술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서조차 이제 특수 교육자 전형 이런 게 없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학교에서는 이제 27개 학과가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특별 그 전형을 하지 않는다. 장애인 학생을 뽑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서 한번 뜯어봤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몇몇 특정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이제 그러니까 제공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술 특성상 이제 신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장애인 학생들을 뽑지 않는다고 장애를 하더라고요.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렇죠.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이런 기회조차 이제 제공되지 못하는 게 좀 장애 예술인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하거나 또 좀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맞아요.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시급히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를 바라보는 이제 인식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교육 환경부터 좀 바뀌어야 장애 예술인들도 좀 비장애 예술인처럼 좀 경쟁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네. 네. 되게 전문적인 현장의 이유 경험자로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애 예술하면 접근성 문제를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막 이동권, 뭐 접근성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촉진되면서 점점 사회적 요구가 늘어날 테니까 코카님 말처럼 조금씩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장 다양한 감각들을 경험해야 될 예술대학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특수교육자 전형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 그런 것들은 또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공연 분야에서의 장애예술에서의 성과 같은 것들이 그렇죠. 교재로 출판되거나 뭐 관계기관의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좀 전문 교육과정으로서의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따로 개설되거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워낙 이제 그냥 성과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그게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이런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걸 장기화해서 좀 장애 예술인들 발전에 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술이야말로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한 분야인데 너무 눈앞에 개인 위주의 단기 지원 이런 그런 것만 이루어지니까 공통 프로젝트 중심의 단연 지원 트랙 같은 게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성과 보고인 것 같아요. 예산을 쓰고 나서의 성과 보고. 근데 성과가 나오려면 사실 준비된 사람만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미 그 주류화된 사람들의 또 몫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뭔가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없는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카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특히 연극 덜어내기에서는 코카님 가족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네. 작가의 말에서 엄마가 마음의 짐을 덜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밝히셨는데요. 작품 구성도 아주 독특해요. 코카님이 무대에 등장해서 연극을 소개하고 객석에서 부모님을 모셔서 함께 인사하면서 막을 내리는데요. 연극 덜어내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특히 그때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이 작품도 사실 극작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극작 아카데미라는 조직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2020년도에 했었던 2022년도구나. 작년이었으니까요. 작년도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짧게 쓰다 보니까 30분 정도에 이제 극을 썼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짧다 보니까 또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런 어머니의 인생 겪어온 이야기를 담아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과연 제가 그거를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쓰면서 정말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바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어려웠던 시절에 느꼈던 뭐 고통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너무 무거운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더 재밌는 요소를 살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했고요.
무거운 거 덜어내기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네요. 근데 이게 이때 제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과제가 제3자의 시점에서 이제 작품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바로 저희 어머니고 그만큼 또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또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덜어내기라는 이제 제목처럼 어머니의 그 마음에 있는 짐을 좀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어떻게 덜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머니의 이야기로 그걸 썼는데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서운해하시죠. 만약에 몰래 안 모셨다면. 네, 몰래 쓰면은 아니 내가 어머니면 얘가 내 욕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꼭 까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누나한테만 살짝 얘기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근데 과연 커튼콜 때 무대에 모시면 올라오실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어머니 와주셔서 네. 그래서 어머니도 배우 본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 극을 보고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담아낸 또 녹여낸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또 그게 약간 신선하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모시고 그냥 그렇게 끝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극단에 얘기해서 이제 감사패랑 그리고 꽃다발 준비를 한 걸 이제 전달해 드리는 약간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걸 했어요. 어떤 이제 보신 분들의 반응이 되게 왕부럽.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랑 이제 아버지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어떤 한 어머니 관객분이시죠. 어머니가 오셔서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앞이라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 어머니 마음이 또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안아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모든 어머니들은 이제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독 그냥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연을 가진 모든 이제 어머니들에게 조금 마음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객분들이 잘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덜어내기라는 작품을 보면서 연극 치료의 한 분야로서의 어떤 자전 연극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서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서전처럼 자전 연극 창작 분야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멘토링을 받아서 대본을 직접 쓸 수 있다던가 뭐 그런 방식을 한번 창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도 엄마나 아빠의 삶을 무대에서 좀 재현해보고 그런 무대를 선물해주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한 번쯤 주인공이 되고 그러니까요. 극장이란 장소를 통해서 주인공이 돼보는 경험은 그러면서 자기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괜찮은 아이디어. 자전연극 창시자. 코카님. 제가 이제 장여성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계속 해왔는데요. 거기서 자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럼 당연히 부모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엄청나요. 그 여태까지 써낸 글들이 그런 것들을 극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원만해 보여도 가족 관계는 누구나 상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왜냐하면 시대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족 서사는 뭐 우리의 보편성을 상징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니가 저 처음에 연극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려고. 맞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연기로? 부끄럽습니다. 이번 순서는 극장 A인데요. 극장 A는 작품 속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승규 작가의 목소리로 연극 덜어내기의 한 장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엄마 역할을 맡아보겠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디를 이렇게 늦게까지 다녀? 친구 만나러. 국한이. 너 어제도 국한이 만난다고 나갔잖아.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있지? 아니야. 근데 매일같이 어딜 갔다 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나 극단에 다녀.
극단? 너 기어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 거짓말한 건 죄송한데요. 나 정말 하고 싶어서 그래. 진짜 내 소원이야. 한 번만 나 믿고 기다려주면 안 돼? 어쩌려고 그러니 진짜. 그래서 극단 다녀서 돈 나와? 돈 나오는 건 아닌데 대신에 이름 있는 배우 되면은 그때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생활비 벌면서 살게. 어느 천년에 이름 있는 배우가 돼. 아휴, 그 피가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한테 거짓말이나 살살 하고 다니고. 죄송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네 맘대로 하고 싶어. 네 맘대로 하고 살아.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됐으니까 들어가. 미안해, 엄마. 엄마가 속상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몰래 장애인 극단인가 뭔가 들어가서 연극하고 있었던 걸 반년이 지나서야 알았지. 처음엔 얼마 못 가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걸 보면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 같아. 또 막상 무대에 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남편하고 공연장에도 가봤어요. 잘하냐고? 아직 멀었지 뭐. 와. 잔소리 전문 특허 배우 호호님. 저 잔소리 열연하셨어요. 못하는데요. 아니 연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급 부담감이. 연기한 거예요? 실생활에서 우러나온 거 아니고? 아닙니다. 네. 덜어내기의 일부를 감상하면서 당사자성에 지닌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현실과 무대 사이를 넘나드는 작품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덜어내기는 그중 가장 실험적인 느낌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어떤 주제에 몰두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요. 네, 아니 지금 뭐 소재를 책에서 얻어야 하나요? 요새 트렌드예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책이라든지 뭐 다른 매체 같은 걸 통해서 소재를 많이 얻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소재를 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시각장애라는 또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제 삶의 이야기가 또 소재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의 컨텐츠. 네,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겪었던 이야기니까 더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누구보다 더 이제 솔직하게 담백하게 그려낼 수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정말 요새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네,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엔도 그런 이제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시도였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이야기나 또 이제 퓨전 사극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장애 예술이라는 게 사회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시대극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퓨전 사극은 또 어떻게 풀어가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코카님의 진수의 하루, 고기 좋아하세요? 이런 작품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시각장애라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분들만이 재현할 수 있는 세계가 그러니까요.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기를 불판에서 구워 먹을 때 전맨과 저시력 장애인이 식탁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저는 진짜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걸 실감나게 이렇게 해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 감탄했어요. 거기다가 뭐 대단한 그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목에서 다 설명이 되고 상황에 대한 디테일도 되게 강하시고 디테일이 생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다른 어떤 데서 소재를 찾을 필요가 없이 그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요. 느낌을 주는 그런 연극이 될 것 같습니다. 오초분이 없는 상황들을 진중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그러니까요. 풀어내는 균형감도 강하시고 그걸 포착해내는 능력도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사회 문제 속에서 좀 통쾌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럼 퓨전 사극은 어떤 시대를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이제 조선 시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좀 저희 근대화 전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때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사회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장애인은 어느 시대에나 분명히 존재했을 거고 근데 그 이제 거기에 대한 대우나 이런 처우가 좀 많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바꿔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시대극에 장애가 재현된 게 되게 이제 티피컬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애 시대극을 좀 새롭게 열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유쾌하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무대에서 내 안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표현하는 연극인 이승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부단장으로 계시잖아요. 극단 필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2002년에 창단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20년이 넘는 역사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극단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저도 그냥 구두로 들어서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동호회에서 시작을 처음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동호회로 했다가 이제 그 이듬해 이제 극단으로 처음에 이제 창단을 했고 그래서 첫 작품을 또 그때 올렸어요. 그래서 주기로 따지면 이제 저희가 21년 정도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장애인 연극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 해에 어떤 보조금 받아서 공연 올리고 그냥 해체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독립적인 극단으로 출발한 최초의 극단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도 앞으로 그 잘 살려 나가시면 좋겠고요. 극단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극단들이 모여서 연극촌을 하나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송정아 단장님을 비롯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얘기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극단은 이제 다양한 장애인 분들이 계세요. 장애 유형도 다양하고 그래서 지금 뭐 뇌병변이라든지 지체, 지적 장애 그리고 저 같은 시각 장애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저희 극단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꾸준히 좀 그래도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연극 활동을 계속 좀 해온 극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틈 나는 대로 이제 교육 아카데미라든지 뭐 또 이런 연극 창작 활동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올리고 있고요.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저희 극단 단원들뿐만 아니고 지역에 계시는 지역사회 또 장애인분들을 모셔서 같이 또 함께하는 자리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하는 극단, 사회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극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덜어내기 한 장면처럼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연극에 좀 참여하기 위해서 주변의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비장애인보다 진입장벽도 좀 높은 편인데 연극을 시작하고 싶은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연극계와 연결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경로를 추천해서 연극을 시작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제가 조금 있었던 게 원래는 이제 지금 사회의 이제 장애인 이런 극단 시스템은 정말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아카데미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경험도 소중하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애초에 좀 장애인 분들이 아까 말한 이제 전문 교육기관에서부터 그 체계적인 그 수순을 좀 밟아간다면 어려서부터 좀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은 정말 경험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근데 내가 정말 이 경험을 토대로 계속해서 뭔가 연극 뭐 아니면 예술 쪽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게 또 내 환경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뭐 예술이 워낙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이제 두 지점에서 이제 좀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청소년기나 아니면은 좀 더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시대부터 좀 이런 수순을 좀 밟는다면 그때부터 이제 내 재능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직업 트레이닝을 하려면 좀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코카님도 되게 늦게 시작하셨죠? 그렇죠. 저도 이제 30살 중반에서나 MZ 아니시라고 간신히. 예. 전혀 아니고요. 네네. 네, 최근에는 프랑스 극단 라콤마의 연출가인 미셸 슈와이저와 진행한 공동 창작 프로젝트, 제자리 창작 프로젝트에 출연하셨다고요? 네. 네, 제자리 창작 프로젝트에 관해서 들려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저 클립 찾아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정말 진보적인 연극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뭐 대본도 특별한 것도 없고 이제 그냥 배우들은 자기가 가진 특기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이제 미셸 연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우들을 이제 잘 관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출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좀 관객들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제 극으로 올리는 것이 정말 신선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자 이렇게 개성도 뚜렷하고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연을 어떤 걸 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점점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보고 이런 공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또 11월 달에 또 새로운 또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서 저는 한 번 더 우리도 보고 싶네요. 어디서 공연하시나요? 아직 장소가 아직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마 잘 아시는 곳일 거예요. 장애를 가진 이 예술인들은 다 아시는 곳일 건데 이음 아트홀 아니면 지금 또 충정로에 이제 새로 개관하는 공연장 그쪽에서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애 예술로 치면 춤추는 허리하고 좀 비슷한 작업. 네네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연극 친화 방송이야. 약간 움직임을 대본은 굉장히 시적이거든요. 간결한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움직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관객분들이 봤을 때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1월에 저희도 꼭 한번 기대됩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럼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코카님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들로만 무대를 만드는 거라고 들었어요. 장애 예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목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신선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 장애라는 부분은 진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조금 어쩌다가 허리를 다쳐서 아니면 다리를 다쳐서 뭐 이런 간접적인 경험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평생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장애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사람마다 저마다 이제 또 그 정도의 차이도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예술 쪽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좀 다양성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감각들이 아무래도 다 다를 수가 있죠. 주로 사용하는 감각이 아무래도 더 발달할 거고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또 공연 중에 하나는 이제 암전 뮤지컬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암전 뮤지컬 말 그대로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다 차단하고 빛까지 다 차단한 상태에서 그냥 귀로만 이 뮤지컬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접근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불편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함이 좀 더 신비함 이런 걸로 다가오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시각을 통해서 많은 이제 예술을 이제 감상을 하잖아요. 네.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이제 차단함으로써 청각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못 들었던 소리들을 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특별한 공연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연처럼 우리가 좀 다양한 감각들로 좀 공연을 즐기는 이런 문화가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런 공연을 이제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이 장애인들로만 이제 무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네. 근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 각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체장애인 분들이 뭐 조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은 또 이제 청각에 예민하니까 음향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저처럼 뭐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작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제가 또 최근에 알게 된 곳은 이제 그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이 연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말을 솔직히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의 말씀이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그 사람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해서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들 더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뭐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장애인만으로도 좀 연극 무대를 만들 수 있고 공연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야, 우리가 비장애인으로서 떠올리는 하나의 몸, 육체의 상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체장애인,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등이 각자 특화된 감각을 활용해서 공동의 한 몸을 또 이루는 연극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걸 원래 우리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장애예술로서의 연극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까지 그렇게 한 몸으로 엮어내는 더 큰 종합예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대단한 깨달음이시네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감각이 함께 빚어내는 신비한 무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정말 크고요. 새로운 종합예술의 육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서요. 이승규 작가님, 저희 A의 모든 것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A의 모든 것에 출연한 소감 그리고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너무 아쉬워요. 네, 저도 솔직히 제가 이제 이런 팟캐스트 방송에 이제 참여하는 것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정신없는 게 이 정도인가요? 잘 전달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아니, 전 생각이 장황하게 얘기해가지고요. 어쨌든 그런 뭐 우여곡절을 다 이제 끝내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저는 살짝 홀가분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두 분이 호호님하고 노평님이 워낙 또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진행을 재미있게 끌어주셔서 저는 너무 편하게 이제 방송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또 이 공간을 또 오시는 장애인 분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잘 좀 털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청취자분들이 듣고 뭔가 하나라도 더 장애 예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부담까지 주셨어요. 아닙니다. 잘하라고. 지금처럼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이 A의 모든 것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정말 오래도록 또 저의 귓가에 남아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던 시간이에요. 네. 아니 저는 전천후 예술가인 콩카님을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배우로서의 비주얼과 연출로서의 아우라와 극작가로서의 섬세함을 다 지니신 분인데 우리가 비디오가 제공이 안 돼가지고 오디오 형식이라 진면목을 못 보여드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아쉬운 마음은 나중에 레알 공연에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 한 글자는 너 한 글자는 나 한 문장은 그렇게 우리가 되어 킁킁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이야기 토닥토닥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 함께 들어볼래요? 마음을 열어 더 넓은 세상으로 마음을 기울여 당신의 세상으로 킁킁 난 너의 문장이야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이번 순서는 A의 책방입니다. A의 책방은 A의 모든 것 구성작가 최지인 시인이 책을 한 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의 모든 것 구성작가 최지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장애운동가 주디스 휴먼의 자서전 나는 휴먼입니다. 주디스 휴먼은 1947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생후 18개월에 겪은 소아마비로 인해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5살 때 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한 후 그의 삶은 내가 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장애인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내가 되는 한 사람의 긴 여정은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배제당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했던 일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단정하는 남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뒤엎을 의지가 있었다. 주디스 휴먼의 자서전 나는 휴먼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바꾼 이야기는 어떤 것이든 항상 많은 사람이 함께 만든 이야기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함께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함께는 주디스 휴먼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디스 휴먼과 그의 동료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회를 조금씩 움직여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었듯이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도 힘을 모아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약자로 보지 않아요.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디스 휴먼의 이야기는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가족과 세상을 돌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디스 휴먼과 같은 수많은 장애 운동가가 여전히 자신의 삶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이다. 주디스 휴먼의 자서전 나는 휴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의 책방 구성작가 최지인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며 행동하는 장애인이었던 주디스 휴먼 이야기인데요.
저는 직접 만난 적이 있답니다. 네. 일본 교토에서 그 열렸던 국제대회 때 처음 만났고요. 밥도 얻어 먹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이분이 인천 송도에서 그 세계 장애인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때도 한국에 오셨었어요. 2012년에.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향형이시고요. 네, 굉장히 그 소탈하셔서 거리감이 전혀 없이 후배들을 아주 그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안타깝게도 지난 3월에 7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전 세계 장애인들이 애도를 했었고요. 아마도 앞으로 전 세계 장애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재인 작가님이 나는 내가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이다라는 주디스 휴먼의 말을 이렇게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코카님이 얘기한 제자리 프로젝트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책의 원제가 뭔지 아세요? 빙 휴먼. 이더라고요. 비잉휴먼. 그러니까 스스로 휴먼이란 자기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진되기, 지영되기, 지인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휴먼이라는 이름, 주디스 휴먼이니까 휴먼이라는 이름과 인류로서의 휴먼은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에서부터 나다워지는 건 결국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음만 휴먼이었던 과거에서 진정한 시민이 되는 휴먼이 되는 과정이 책에 잘 나와 있고 그래서 한 개인이자 장애인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길이 그게 곧 민주주의의 입법자로 나아가는 공공의 역사랑 또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도서, 뭐 자서전 이런 거에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되게 인상 깊었던 삶의 태도가 어떤 거였냐면 그 주디스 휴먼 이 사람이 이 선생님이 항상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름 없는, 그러니까 기억되지 않은 사람들을 꼭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디스 휴먼이 이 책에서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이 삶의 변화는 내가 이끈 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끈 것이다라는 게 되게 책 전체에 녹아져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아까 노평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표자로서 누구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최진 시인도 앞으로 잘 나가도 저를 불러주십시오. 잊지 말고. 혼자 잘 된 것이 아닌 것 기억해주기. 김효진 선생님도 기억하고, 호호님도 기억하고. 그 우리 모두 상호 의존하는 존재. 그렇죠. 보살피고 보살핌은 받는 존재인데 장애인은 이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쳐졌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보살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낸 사람, 함께. 그런 점에서 그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우리 지역사회 바꿀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디스 휴먼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또 나는 효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소개해 드릴게요. 시즌 4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됩니다. 다음 시즌 4 4회에 만날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휠체어 위의 유튜버 굴러라 구루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김지우 작가입니다. 김지우 작가님은 지난해 첫 산문집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를 펴냈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A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해 한 해 더 발전하는 A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A의 모든 것은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입니다. 장애인 작가와 장애 문학을 소개하고 우리 곁에 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J 호호 김효진이었습니다. 저는 노평 노지영이었습니다.